자, 이제 개선 조직과 막려 조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조직은요, 라인이에요. 라인입니다. 이렇게 영어로 좀 써드릴게요. 한 줄로 서 있는 거죠. 그 과장, 부장, 뭐 차장, 뭐 이렇게 사장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자, 막류는 스태프예요. 스태프니까 우리가 어디 차관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라인 옆에서 보좌를 해주는 성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봅시다. 학문상으로 우선 나눠보면요. 개선 조직은 중추기관이에요. 그죠? 그러면 행정처이고 본부 조직인데 반해서 보조형 막루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문형 막루가 있어요. 자, 그래서 관리기관에서의 막류는 인사, 예산, 사무가 있고요. 보조기관에서는 차관, 차실, 국과장 이런 보조기관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자문기관은 이렇게 기획, 조사, 연구, 자문, 보좌기관은 기획실장, 차관보, 뭐뭐뭐 담당. 뭐 이랬을 때 이분들을 우리가 막료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 봅시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죠? 요렇게 조직체가 있으면요. 여기 보면 이제 일반 직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9, 8, 7, 6, 5, 4, 3, 2, 1 차장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 차관을 실제로 라인상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여기서는 차관보가 있을 수 있어요. 장관보는 없죠? 왜냐면 장이니까요. 그죠? 차관보가 있어요. 이 차관보는 차관하고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비슷한 권한이 있지만 차관이 더 힘이 셉니다. 이 차관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관보의 기능 중에서는 연구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조사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기획하는 부서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코비드 19이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있어요. 그럼 이 본부장 이게 아마 1급인가 그럴 텐데요. 이게 차관인가? 하여튼 자 이렇게 있는데요. 이 본부장 밑에 이 행정 직원만으로는 이걸 뭘 쓸 수가 박멸하지 못해요. 연구기관도 있어야 되겠죠? 조사도 해야 돼요. 그죠? 감염자가 몇 명이에요? 라고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방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기획도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이 요분들이 하는 거죠. 자, 이것들이 자문형 막류예요. 자, 보조형 막류라는 것은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자면 여기 인사부서가 있어요. 근데 인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이럴 때는 조언을 들어야 돼요. 이 조언을 누구한테 듣는 겁니까? 이분들한테 듣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조형 막류와 자문형 막류로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까지가 행정기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9, 8, 7, 6, 5, 4, 3 이렇게 돼 있지만 9급, 8급은 예를 들자면 3급과 4급은 우리가 과장으로 할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4급은 과장이고 3급은 우리가 국장이 될 수도 있고 실장이 될 수도 있어요. 라고 할 때. 그죠? 자, 이런 것들은 보조기관인데 보조기관도 역시 보조형 막류에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요 라인 속에 있는 것들은 라인이더라. 하지만 여기 바깥에서 도와주는 기능을 하더라. 그러면 이것은 스태프, 막료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이 막료는 참모더라. 라는 거. 그리고 이 라인상에도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보조기관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나 개선 조직은 업무 형태가 직접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막료 조직은 간접적이면서도 부수적이에요. 계층제 당연히 있겠죠. 개선은. 하지만 막료는 계층제가 아닙니다.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자, 개선 조직은 조직의 직접적 운영과 집행을 하고 직접적 책임을 집니다. 직접적인 접촉과 봉사를 하지요. 자, 우리가 구급이 동사무소에서 대민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딱 느낌 알겠지만 직접적으로 대민 행정을 하기 때문에 개선 조직이 좀 더 참모 조직에 비해서 직접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권한은 결정권과 집행권, 명령권이 있어요. 근데 이 참모 조직은 직접 접촉도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자문, 조정, 조사, 연구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권이 있지만 집행과 명령권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라고 결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걸 통해서 어떤 행정의 집행과 그렇게 하세요라고 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언만 해주는 분이죠. 이렇게 조언만 해줄 뿐입니다. 개선 조직은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죠. 누가 잘못했는지가 나와요. 그죠? 결정의 신속성이죠. 강력한 통솔력과 소규모 조직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단점이나 독단적 결정이 될 수 있고 전문 지식과 기능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업무의 중복 곤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직의 경직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인 거죠. 그래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고요. 업무 중복을 조정할 수 있고요. 통살 범위가 확대된다. 하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없을 수 있고요. 결정하는데 아무래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요. 개선 기관과의 대립과 그죠? 알력이 있습니다. 그죠? 전문가적 무능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한 분야만 전문가라서 다른 여러 가지를 보지 못한 데에 따른 무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즉 우리가 개선과 참모 조직을 조금 그렇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화롭게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위원회 조직이 나옵니다. 위원회요. 위원회라고 하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죠? 학교에서의 위원회는 뭐가 있을까요? 그죠?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볼 수도 있는데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죠? 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하면 쭈쭈쭉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치위원회를 한번 넣어볼까요? 학교 자치위원회. 해도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회, 자치위원회도 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 하면 또 위원회예요. 그죠? 자, 이런 것처럼 위원회는 분명히 이런 개선 조직과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필요성부터 보겠습니다. 왜 이런 위원회가 생겼냐?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만 있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위원회가 생겼죠? 라면 정부 권한이 굉장히 비대화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재분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행정부가 출연하면서 이때 행정의 전문화가 요구되었는데 전문가의 지식, 기술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났습니다. 1980년대부터요. 그때는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그 사안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위원회 조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위원회는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자문위원회도 있고요. 조정위원회도 있고요. 행정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지갑해서 반영해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에 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그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기소심의위원회 요즘에 참 많이 말이 되고 있죠. 이때 뭡니까? 그죠? 과연 그 사건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번 물어본다는 것이죠. 자, 조정위원회가 또 있고요. 대립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조정과 통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겁니다. 그죠?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라고 하죠. 그죠? 이건 뭡니까? 임금 협상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대립되죠. 그걸 조정과 통합을 합니다. 그죠? 자, 행정위원회는 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런 것이다. 라고 해서 기능은 자문과 조정과 행정 기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편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을 기하죠. 자, 보세요. 이렇게 기소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월급, 최저임금을 얼마로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신중하고 공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선거관리위원회도 여기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권위원회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굉장하게 심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따라서 공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합리성과 창의적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견의 조정과 통합,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 자, 여기 있는 것들 모두 합쳐버리면 여기 있는 장점이 되는 거죠. 단점은 아무리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결정이 좀 지체되고요. 또 기밀이 누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 서로 의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뭐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의견을 교환하면서 타협적인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의 신중성과 공정성과 무관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책임의 분산이 될 수도 있고요. 실무 기회에 정행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이 사무처들이 있습니다. 이 사무처들의 압박에 의해서 결정이 조금 왜곡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관료제 이게 위원회를 봤으니까 위원회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탁회의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관료제는 그게 아니에요.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자, 위원회 조직은 원탁이에요. 그죠? 원탁회의라고 보시면 비슷한데요. 반면에 이 관료제라는 것은요, 뭐와 비슷하냐면 피라밋이에요. 피라미드.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가지고 있는 역기능이 뭐냐면 동조 과잉이에요. 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동조 과잉이라는 것은 수단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창의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그죠? 자, 다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이런 절차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창의적인 어떤 결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법문 용례와 형식 중인데 레드테이프, 문서의 홍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역시 절차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형식을 강조합니다. 형식을 너무 강조하는 거죠. 자, 인간성이 상실되겠죠? 법규가 만능주의고 몰인간성 하면서 냉담과 불안 의식을 고취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의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결제를 올렸는데 그죠? 반려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에요. 전문가의 무능, 이게 타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부서 우선주의라고는 할거주의와 국지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무사안주의는 상급자의 권위와 선례에 의존하여서 적극성과 쇄신성이 결여가 되는 것이죠. 그래요. 자, 다음에 할거주의는 종정기관의 부처 위주, 자 이렇게 되고요. 뭐 횡적으로 조정하고 협조가 곤란한 거죠. 왜? 우리 부서만 잘났으니까요. 변동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현상 유지라고 할까요? 그냥
현상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죠? 자,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변동시 이렇게 해볼까요? 변동시, 그죠? 현상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돼서 보수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료 독선주의, 카멜라 판트라고 하는 토플러가 얘기하는데요. 권력만 추구하는 무능한 집단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그렇죠. 어떤 일을 해서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한테 좋은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멜리 펀트는 우리 엘빈 토플러가 얘기를 했는데 엘빈 토플러의 뭐 권력의 이동에서 뭐 관료제의 병리 현상을 지적한 용어입니다. 그죠? 일단은 카멜이라는 뭐예요? 카멜이라는 일단 낙타와 코끼리처럼 굉장히 우둔한 집단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까요? 자, 저 같으면요, 카멜이랑 엘라펀트가 있죠. 그래서 권력만 추구하는 무능하고 우둔한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토플러가. 다음에 이제 좀 민주성과 대표성이 약화될 수도 있더라라는 것. 자,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그렇겠죠. 왜냐하면 법규 만능이다 보면 그죠? 대민 행정을 할 수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부 통제가 약화되고요. 뭐 책임 외면할 수도 있겠네요. 순기능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승 욕구 충족이 되고요. 왜냐하면 9급, 8급, 7급 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요. 법 앞에 모두 다 평등한 거죠. 그래요. 신속적 효율적 행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여러분들 요거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요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직이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내려와서 자, 민간인들한테 행정이 이렇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1, 2, 3, 4, 5, 6, 7 쭉 와서 9급이 한다 합시다. 그러면 신속과 효율적 행정 처리라는 것은 이 9급이 권한이 있으면요. 이 9급을 그대로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에 가서 무소에서 등본을 뗀다라고 했을 때는 금방 처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서 1급에서 9급까지의 의사소통은 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신속 효율적 행정 처리가 되는 건지 이것이 어떨 때 그죠? 무엇에 관해서 라는 말을 잘 알고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좋아요. 자, 계속 가보면 고대 합리주의 중요한 거죠. 왜 법규 만능주의, 실적주의고요. 공직 기회가 균등되고 조직 구성이 객관화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인간적, 환경적 측면에서 이렇게 쇄신 방안이 있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가 보죠. 자,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요.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직적 측면에서는 조직의 동태화, 이 역동적으로 좀 다이나믹하게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스크 포스 팀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팀인데요. 태스크 포스는 일시적으로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프로젝트 팀은 이 태스크 포스 팀이 영속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관리본부의 교육부에서 예를 들자면 학기가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파견을 보냅니다. 어떤 팀을. 그 팀이 태스크 포스 팀이에요. 그죠? 그것이 근데 코로나가 계속됐어요. 또 다른 병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속된 것이 프로젝트 팀입니다. 자, 의사 전달을 촉진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것은 행정 내에서의 의사 조치고요. 권한의 위임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9급이 예를 들자면 5급 사무관의 영향을 받아서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구급한테 확실하게 일을 줘야 되겠죠. 이건 팀제에 가깝습니다. 할거성을 배제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부서만 하는 이기주의를 버릴 수 있도록 조정 전담 부서, 인사부서에서 많이 만들죠. 보수 제도를 개선한 거죠. 그러니까 생활급에서 부패 방지와 사기 양양할 수 있는 좀 돈 좀 많이 줘야 된다. 발전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행정 윤리를 좀 확립해야 되고 전문 직업 의식을 가져야 되고 세신적 인재를 많이 등용해야 되는 겁니다. 대내적인 민주화도 해야 되고, 자, 사회 환경을 정화시키고 민주 통제도 강화시켜서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또는 부정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아요. 자, 조직의 동태화가 됩니다. 이 동태화라는 것은요,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여주는 것으로서 조직적 측면에서의 관료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안으로 제시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조직의 동태화는 뭐냐? 경직성, 다시 말하자면 계층제 위주의 구조라든지 비민주적 관리라든지 보수적 행태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니스의 관료제를 넘어서라고 했을 때의 탈관료제의 모형은 적응적이고 유기적 구조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고요. 토플러의 미래의 충격에서는 관료제는 앞으로 임시적 조직, 여기서 임시적 조직이라는 것은 에드호크라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임시적 조직이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에도크라시와 뷰로크라시, 즉 관료제와 임시적 조직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봅시다. 이 개선제가 많아요. 그죠? 여기서는 막료가 많은 겁니다. 막료가. 그죠? 충성은 계급이고 여기서는 임무에 따라서 충성을 하죠. 여기는 보수적인 데 반해서 여기서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여기서는 사람이 나쁘다는 엄격한 통제를 해야 되고 수익적 위계와 명예 하달인 데는 X이론인데 반해서 에도크라시는 자기 스스로 잘하고 업무 간의 협조를 이루기 위해서 수평적 관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Y이론의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정형적인 SOP에 의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SOP라는 것은 자, 이게 SOP가 뭐냐면요. 여기서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행동, 절차,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대원들이 또는 조직원들이 수행해야 될 행동 절차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SOP 정도는 여러분 Standard Operating Procedure라는 겁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그죠? operating이죠. ing로 가야 되죠.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개선 뷰로크라시는 자, 높은 직관성과 공에서 복잡성인데 에도크라시는 아니에요. 팀제예요. 팀제. 비슷하게. 그죠? 그러니까 낮은 직관성, 공익성, 복잡성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죠. 자, 규범적인 위계와 경력을 중시하는 뷰로크라시에 비해서 에도크라시는 전문적 능력과 지식을 중요합니다. 뷰로크라시는 최고 관리자의 수직 의사결 결정인데 반해서 에도크라시는 좀 더 전문가적인 집단의 수평적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대략 위원회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창의적 관리 체제, 그럼 동태화 방안으로서 이런 것들이 쭉쭉쭉 있더라라는 것인데요. 자, 이런 것보다도 조직의 동태화에 대한 장단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은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높은 적응성과 창조성을 가져오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물론 가져오게 만들죠. 왜냐하면 그잖아요. 조직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요 것들이 장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동적 환경, 조직 초기 발달 단계에 유용하고요. 엔트로피의 부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쁘게 되는 것을 부정한다니까 좋아진다는 것이죠. 적응성과 유동성과 유연성이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엘리트의 순환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을 효율적인 활용을 하더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갈등이 발생됐을 때 명확한 계층성이 없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또 이 사람들은 임시적이에요. 따라서 직업적 안정성이 없어서 심리적 불안감이 생깁니다. 관료제에서 정밀성과 편의성, 일관성, 안정성이 없고요. 전문가 조직의 한계가 다시 말하자면 요거죠. 굉장히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도 있더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학교 조직에 있어서 과연 이런 조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원적이 아니라요. 자, 이원적 해도 되죠? 이원 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교 조직 이론에서 보시면 두 가지를 조금 알으셔야 됩니다. 코한에 따르는 학교의 조직화된 무질서예요. 조금 이상하죠. 조직화와 무질서는 서로 반대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역설적인 의미로 쓰인 이 용어 굉장히 유명한 용어입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한국 학교 조직의 느슨한 결합과 이원적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또 달리 말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완결합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완결합체가 무슨 말이고 왜 이원적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은 무질서 조직화된 무질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목표의 모호성이에요. 교육기관의 목적이 구체적이거나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교육 주체들 간에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학교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렇게 조직화된 무질서라 부른 이유는 불분명한 과학적 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학교의 교수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 행정가, 장학 담당자들 간에 활용되는 기술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유동적인 참여입니다. 학교 조직 구성원들의 참여가 유동적이고 또는 간헐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여기 이 유동적이고 간헐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죠? 중요한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더라? 결정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의사 결정에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저렇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를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여기 교장 선생님이 있고요. 여기 교감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의 부장님들이 있죠.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무부에서 예를 합니다. 일주에 한 학년씩 등교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랬더니 평가부서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도를 나가지 못하잖아요. 최소한 일주에 2개 학년씩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쭉 나갔더니 교장선생님이 말을 듣더니 교무반이 맞아. 그랬더니 평가부 말이 맞아. 회의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교육청에서 야 니네 그런 거 하지 말고 3학년은 계속 등교해. 1, 2학년은 격주 등교해.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할 필요 없었죠. 그러면. 그죠? 왜 그렇습니까? 유동적인 참여 때문에 의사결정이 굉장히 이게 유동적이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이 조직화된 무질서라고 부른 이유는 학교 주재 의사결정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문제와 해결책, 결정자 참여자들과 선택의 기회가 특정한 시점에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연히 만나서 하다라고 했을 때 쓰레기통 의사결정 모형이라고 아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요. 어떠한 문제와 해결책, 결정자 참여가 어떤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연히 돼서 의사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무질서가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시요. 이때의 조직화된 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 때문에 무질서가 발생된다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직화된 무질서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이걸 또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조직화된 자 무정부로서의 학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그러니까 목표도 없고 목표도 모호하고 없는 게 아니라 목표도 모호하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학력 상승이 있습니다. 이때 이 학력은 뭘까요? 기초학력은 뭘까요? 여러분도 국영수를 잘하는 게 학력일까요? 그렇다면 음미체를 못하는 것은 학력 상승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선생님 말을 잘 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성실성은 학력일까요? 아닐까요? 그죠? 등수가 똑같은 애지만 예를 들면 여기서 똑같은 등수예요. 근데 얘가 좀 더 성실해요. 그럼 얘는 학력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더 학력 상승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안 그런데요. 뭐예요? 목표가. 그죠? 그러면 점수, 모의고사 점수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1반, 2반, 3반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점수로서 뭐 성과급을 받는다. 아,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목표가 뭐합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과학기법이 좋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학생의 성적을 측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학생의 성적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해력도 있고요. 문해력이라는 것은 읽고 쓰는 능력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수업의 집중도가 있고요. 얼마나 집중도나, 이렇게, 뭐 지능도 있다고 합시다. 아,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의 영향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교우 관계가 있어야 되네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영향을 주죠, 분명히. 영향을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것들의 측정을 못한다는 것이죠. 심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심리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가 느끼는 감정과 나의 감정과 너의 감정이 서로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똑같다고 봐야지 우리가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평가가 되는 것이고. 이게 어렵죠. 과학적. 물론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문항 반응 이론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이것도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과학적 기법이 있는 것이죠. 그럼 유동적인 참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은 조직화되어 있고요. 하지만 그 속에서 무질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완결합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완결합체라는 건, 자, 달리 말해서 느슨한 결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우선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죠? 빨간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볼까요? 자, 느슨한 결합인데요. 과거의 학교 조직, 학교장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피라미드 수가 짜여 있다고 보았으나, 그죠? 그래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학교장이 하면 해 라고 해가지고 학교장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자, 법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하위 체제 간에 구조적으로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라는 뜻이 되겠죠. 구조적으로 느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해서 관료제가 아니더라 라는 뜻이죠. 많은 계층이 없더라 라는 말이고 굉장히 교사에게 큰 뭡니까? 큰 역할이 부여가 돼 있더라 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자, 하위 체제 간의 활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각 회제가 독립성은 보존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교사가 하는 일들이 그죠? 하위 체제 간이라는 것은 교사가 하는 일들이에요. 교사가 하는 활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그렇죠. 우리가 청소 지도를 누가 하냐면 담임 교사가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담임 교사가 청소 지도를 해요. 그럼 이때는 청소에 대한 교육만 할까요? 아니에요. 여기다가 뭐가 됩니까? 사회성도 들어가죠. 선생님 말을 선생님 말을 듣도록 해야 되는 뭐가 됩니까? 법 규범을 지키는 뭐 준법 정신도 길러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처리해야 돼요. 뭐 협동심도 이럴 수 있겠죠. 왜냐면 1, 2분단은 뭐 3명에서 묶어서 해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어요. 따라서 뭡니까?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각 하위 단체의 독립성은 보존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1반 담임선생과 2반 담임선생은 서로 다른 거죠.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선생님이 청소 지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 선생님은 청소 지도를 B라고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자, 학교 조직에서 교사들은 교사학습상에서 전문적인 자율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있죠. 동료 교사 학교 행정가로부터 수업에 대해 상당히 자유식견을 가지고 있고 자 여러분 자유재량권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식으로 하는데 제가 토론식으로 강의를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까요? 안 합니다. 그죠? 또한 교사들은 학교 내에서 형식적인 교장의 지시를 통제를 받는다. 학교는 모든 주체들 간의 신뢰의 논리가 통제의 기재가 된다라는 뜻이죠. 신뢰와 한편으로 또 통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이렇게 해요. 학교 조직은 느슨한 결합 요인과 관료적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위 체제들 간에 수행할 활동들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자주성과 개발성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원 결합성이죠.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는 굉장히 큰 그 상호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자기의 재량이 굉장하게 큰 거죠. 이렇게 이게 이원 결합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관되어 있지만 독립성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요. 그래서 학교라는 것은 어떤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관료제의 체제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맞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행정정보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끝인데요. 원래는 이 사이에 학교 조직 문화라는 것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죠? 문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학교의 조직 문화로 이렇게 좀 나눠볼게요. 우선 조직 문화는 뭘까요?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의
조직 문화. 자, 정의부터 내려갈게요. 정의부터라고 하면, 자, 우리가 문화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비교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도시 문화와 시골 문화가 다르다, 또는 우리나라 문화와 미국 문화가 다르다, 군대 문화와 기업 문화가 다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문화는 굉장히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죠? 자, 우리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봅시다. 조직 문화의 자, 개념에 대한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보시면 자, 첫째, 조직 문화는 조직이 외부 환경에 적응하고 조직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자, 두 번째, 조직 문화는 가정 신념 또는 가치 규범과 관습, 의례와 의식 또는 상징 또는 전통과 언어 등의 중심 개념으로 표현되고, 조직 구성원들의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므로 조직 구성원 간의 일체감을 형성해 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또 공통점은 뭐냐면 조직 문화는 조직 속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규정하는 지침으로써 무의식적이고, 그죠? 무의식적이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기업, 뭐 A 기업 분하라. 그다음에 뭐 B 기업 문화라. 다른 거죠. 그죠? 또는 우리나라 문화랑 또는 뭐 외국 문화랑 달라요. 그죠? 자, 도시 문화랑 또 예를 들자면 농촌, 뭐 시골 문화 이렇게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통점을 통해서 나타내어진 결론이 무엇이냐? 그죠? 그러면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개념이 뭐요? 라는 거죠. 자, 보시면 개념은 이렇게 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내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복된 경험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공유하게 된 기본 가정, 신념, 가치, 행동, 규범 등의 결합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그죠? 자, 여기 보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에 천세현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조직 문화의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자, 조직된 문화는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그래요. 조직 문화의 수준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묵시적 가정으로서의
문화,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는 공유된 가치로서의 문화, 또는요 공유된 규범으로서의 문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호앤 미스켈의 의미로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묵시적인 가정이라는 것의 문화는 뭐냐면 인간성의 본질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인간관계의 본질이라든지 또는 진리와 현실의 본질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환경과의 관계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치로서의 문화는 뭐냐라는 것은 개방성, 진리, 협력, 또는 친밀감, 또는 협동 작업, 가면 공유된 규범으로서는 동료들을 지원하라, 또는 교장을 비판하지 마라, 또는 자신의 훈육 문제를 해결하라.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호이앤 미스켈, 그죠? MISKL. 자, 1996년도 논문에 나온 것이고요. 이것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눠지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어떻다? 추상적인 문화더라 라는 뜻이죠. 아래로 갈수록 구체적인 문화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자신의 훈육을 해결하라.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환경과의 관계, 이게 구체적이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추상적이죠. 그죠? 자, 이것은요, 좀 더 표면적인 문제에 주안을 두고 있고요. 여기로 갈수록 좀 더 심층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그렇다면, 묵시적 가정으로서의 문화는 인간성의 본질과 인간관계의 본질과 진리와 현실의 본질, 환경과의 관계. 다시 요거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인간관계의 본질을 묵시적 가정으로서의 문화로 여기고 있는데, 자, 인간관계를 우리는 좋다고 예측하는 경우와 나쁘다고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좋다라고 미래에 예측할 수 있고 나빠질 거라고 예측해요. 그랬을 때 조직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냐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성의 본질을 우리는 선악설에 둘 수 있고요. 그죠? 성 또는 성선설로 둘 수 있어요. 자, 타고 태어난 게 악하다. 타고 태어난 게 선하다. 이랬을 때 얘네들을 교육하는 문화는 달라지겠죠. 그죠? 달라져요. 다시요. 자, 진리는 정해져 있다. 아니다. 진리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 유동적이다. 그죠? 이 절대 진리고 이건 상대 진리다.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랬을 때 이 교육 문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죠. 그죠? 교육 문화는 정해져 있을 때는 요렇게 가르치고 달라질 때는 요렇게 가르치고 달라지겠죠. 교육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공유된 규범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표면적인 거예요. 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나의 틀을 규정해 놓고 이 틀에 나타나는 세부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어떻게 다룰 것이냐를 교육의 공유된 규범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죠. 동료들을 지원해라 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교장을 비판하지 마라. 예, 안 해요. 이런 식으로요. 훈육 문제를 해결하라. 예, 아니요. 이런 식으로요. 그죠? 굉장히 표면적이고 구체적이죠. 자, 열로 갈수록 추상적이고 열로 갈수록 구체적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문화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게 바로 이제 3번이에요. 자, 조직 문화 수준을 이렇게 해도 나눠봤습니다. 누구라고요? 자, 호이엔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학교 조직 문화를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그죠? 자, 실제로 학교 조직 문화를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확인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일반적으로 문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상징적인 다시 여기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문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상징 체제인 이야기 또는 사파, 아이콘이죠. 의식, 리튜얼스 자, 등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가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바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사파와 상징이고요. 세 번째는 의례와 의식이에요. 그죠? 자, 어떤 조직이든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학교 설립자의 예를 들자면 이야기. 그죠? 입지적인 학교의 선배 이야기. 그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자, 어떻게 된다? 문화로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전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러한 조직 내에서의 이야기들이 전통이 되어서 그 조직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요. 여러분들 그 대전고등학교와 분명히 충남 여자고등학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사파와 상징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모든 교사들이 정장을 입고 다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복장 스타일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흐릿하게 보이지 않도록 규범을 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인사법 전화받는 말씨, 수업에 임하는 태도마다 학교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 우리 상징과 사파라는 것은 교문이 달라요. 그죠? 자, 이런 것들 또는 학교의 마크, 다시 말하자면 로고, 슬로건, 건물의 장식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학교 조직 문화로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지 안 그런지 자, 한번 우리가 한번 쳐볼까요? 보시면 자, 제가 그냥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런 그냥 고등학교라고 쳤을 때 보면 학교가 이렇게 다 다르지요. 그죠? 이런 인천 하이텍 고등학교는 이렇게도 건물이 생겼고요. 또 여기는 경문고등학교인데요. 이렇게도 생겼고요. 그죠? 자, 어떤 고등학교는 이렇게도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가 되더라? 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더라. 또 의식과 의례 같은 것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행하는 운동회,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 조직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요. 자, 그래서 문화라는 것은 학교에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화가 왜 중요하냐면 일종의 조직감을 내가 소속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소속감을요.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학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로 행정정보화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스 있죠? 나이스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가 변질되고 있죠. 왜 그러겠어요? 자, 당연하죠. 옛날에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결제를 올렸습니다. 어디 가면 수기 결제였어요. 근데 이제 수기가 아니죠. 이제는 전자결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바뀌어요? 여기가 바뀌겠습니까? 여기가 바뀌면서 A, B 어디가 바뀔까요? B가 더 바뀌죠. 왜냐하면 A는 그죠? B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수기 결제 형식을 취해야 되죠. 결제판 들고 가고 B가 많이 바뀝니다. 업무 처리하는. 그래서 중하위정이 축소가 된다. 피라미드 구조가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만큼 사람이 필요했는데 실제로 이제 전자로 바뀌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니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죠?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뀔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도 전자로 더 확인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또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관료제에서 우리가 말해서 뷰로크라시에서 팀제 형성, 에드호크라시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뭐가요? 행정정보화로. 여기서는 나이스가 그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수평 상호작용. 보세요. 수평으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죠. 통솔 범위가 축소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에는 한 사람에서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데, 그죠? 이제는 전자가 이 부분을 전자로 하게 됐잖아요. 그죠? 네트워크 조직의 증가. 이렇게 되면 요 조직 하나, 다시 요 조직 하나, 요 조직 하나. 요렇게 연관, 요렇게 연관, 요렇게 연관. 얘는 요렇게 연관, 요렇게 연관. 이게 바로 뭐예요? 네트워크 조직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조직은 달리 말해서 외주를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외주를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권력 관계가 이렇게 많이 직권화와 분권화가 이제 동시에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 권력을 이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화가 되고 또 한편으로 여러 환경, 네트워크 조직에서는 폭포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과 행정 관리 서비스 기능의 역기능 정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요 정책 과정은 정책론은 시간 때 다시 할 것이고요. 행정 관리 하나 봅시다. 업무 능률성이 증대되고 권력 이동 형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근무 유연제가 유연화되죠. 이 재택근무와 탄력 시간제가 우리 그렇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원격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게 된 거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인간 소외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타이 효과라고 하는데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건 뭐가 되는 새로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컴퓨터를 잘해요. 그죠? 컴퓨터를 다시요. 컴퓨터를 잘합니다. 굉장히 잘해요. 그죠? 자, 이 사람은 정보를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가져와요. 그러면 똑똑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컴퓨터를 잘 못해요. 그러면 정보를 잘 가져오지를 못해요. 그러면 무식해지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컴퓨터를 다시 정보라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컴퓨터와 정보. 자, 다시요. 요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똑똑하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똑똑하죠? 더 잘해요. 무식하죠? 더 못해요. 따라서 정보의 자,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학생들한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굉장히 큰 문제죠. 그죠? 정보를 잘 활용하는 학생들은 공부 잘해요. 못하는 학생들은 못해요. 이때 교사가 들어가서 이것을 보완시켜 줘야 되는데 이때 이 교사도 안 되네요. 그죠?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 여튼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란샘 법칙을 해서 뭐 가치 없는 정보는 공개하면서 가치 있는 정보는 통제하는
뭐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보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나이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학부모들이 나이스에 잘 접근하는 학부모도 있고 못하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학교 조직을 좀 더 유연하게 바꾸는 데 있어서 나이스를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교 조직론에 대한 이론부터 시작해서 다 끝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교 조직이 어떤 유형에 속하고 그리고 이 이유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관료제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료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내용도 조직의 동태화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건강한 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